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재벌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가을 저녁 무렵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 들어선 정원에는 값비싼 조경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난 석재길을 따라 걸으면 웅장한 저택의 모습을 드러내죠. 이곳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을백건설을 이끌고 있는 김을백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김을백 회장은 올해 65살로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여전히 빛나는 인물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은발이 멋스럽게 넘겨진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업적 성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리하고 있었죠. 바로 3년 전 재혼한 아내 민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독서를 하던 민서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32살의 민서는 김을백보다 33살이나 어린 아내였어요.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하얀 피부와 큰 눈이 인상적인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김을백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오늘은 좀 힘들었어. 신도시 개발건으로 시청과 협의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더군. 김을백이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고마워, 민서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김을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볼에 갖다 댔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여보.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김을백이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명품 보석상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1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플래티넘 체인에 매달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자 다이아몬드가 거실의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과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준비했어. 우리 민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니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선물하고 싶었어. 김을백이 목걸이를 들어 민서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목선을 따라 다이아몬드가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여보. 민서가 김을백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번뜩였지만 김을백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으니 부담스럽기도 해요. 제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여. 이 정도로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야. 김을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민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를 암으로 잃고 10년간 혼자 살았던 그에게 민서는 생명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김을백의 비서인 박 차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15년간 김을백의 곁에서 일해온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박 차장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최근 들어 민서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오늘 오후에 명품 매장에서 구매하신 내역서가 도착했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백화점에서 온 영수증이 들려 있었어요. 민서가 오늘 하루 동안 쇼핑에 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을백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민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박 차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소비 패턴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주 혼자 외출하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장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을백과 민서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최고급 한우와 전복,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수한 와인이 올라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하며 식사를 나눴지만 민서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어떨까?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을 보내자.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민서의 대답에는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김을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을백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맞이해주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느라 바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김을백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요. 그녀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김을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 김을백은 서재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쪽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김을백은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서의 대답을 통해 대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김을백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리될 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는 서재 문을 조금 열어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민서가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여보. 김을백이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여보.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나왔어.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김을백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다니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고 해서 상담해 준 거예요. 김을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을백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집에 없었어요. 가정부에게 물어보니 오후 2시쯤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신다고 하시던가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셨어요.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을백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서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서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차림도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늦었네. 친구랑 뭘 했어? 쇼핑하고 저녁도 먹고 그랬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민서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방에서 쇼핑백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물백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네, 그럴게요. 민서가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기물백은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후 기물백의 절친한 친구인 이 회장이 골프를 치자고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을배가 요즘 어떻게 지내? 민서 씨와는 잘 지내고 있고? 이 회장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김을백보다 2살 위로 오랜 시간 형제같이 지내온 사이였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김을백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런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별일 없어. 을배가 우리 사이에 뭘 숨겨. 나한테 털어놓아 봐. 이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김을백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최근 느꼈던 의심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요즘 민서가 좀 이상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혹시 민서 씨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 이 회장의 질문에 김을백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다. 내가 괜한 말 했나? 그냥 젊은 여자들은 원래 사교적이잖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많고. 하지만 이 회장의 표정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어요. 김을백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을배가 내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해두겠어. 이 회장의 말에 김을백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김을백은 민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서도 어딘가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알고 싶어. 김을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숨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을백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이 깊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민서는 더욱 자주 외출했고 김을백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김을백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새벽 2시경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민서가 구급차를 불러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힘내요. 구급차 안에서 민서가 김을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각종 검사를 받은 김을백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췌장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김을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생존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진이 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췌장암이 맞다면 발견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김을백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서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을백은 그녀의 울음소리에서 진정한 슬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어딘가 계산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췌장암은 아니었지만 만성 췌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것 또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고 심한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김을백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김을백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서가 병실을 방문해서 그의 곁에 앉았어요. 여보, 많이 아프시죠? 제가 항상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민서가 김을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김을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김을백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계산과 기대였습니다. 여보, 푹 쉬세요. 제가 밖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민서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김을백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민서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복도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여보세요? 민서야, 어떻게 됐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젊은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김을백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서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오래 못 산다고 해. 민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그럼 이제 곧 끝나는 거네? 응,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김을백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돼? 당연히 아내인 내가 다 받게 되어 있어. 걱정 마라. 민서야, 정말 고마워.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함께 외국으로 가자. 그래, 그렇게 하자. 김을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민서는 처음부터 그의 재산만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김을백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곁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잠드셨나요? 민서가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민서의 중얼거림이 김을백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고 잠든 척을 계속했어요. 그날 밤 김을백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어떻게 그녀의 진심을 모를 수 있었지? 김을백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어요.
그는 민서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차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을백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박 차장,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 김을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서의 행동을 조사해줘.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든 걸 알아봐. 박 차장은 김을백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을백은 이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배신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김을백의 상태는 겉보기에는 더욱 악화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자신의 병세를 과장하고 있었어요. 민서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떠세요? 민서가 병실에 들어와 김을백의 이마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갑고 형식적이었어요. 많이 아파. 어젯밤에는 잠을 한 잠도 못 잤어. 김을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김을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복이 더디다고 하더군. 이런 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김을백의 말에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민서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서는 병실을 나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 6시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급한 이야기가 있어.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고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려줘. 김을백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민서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 잠시 집에 다녀올게요. 옷도 갈아입고 필요한 것들도 가져와야 해서요. 그래, 다녀와. 너무 늦지는 말고. 네, 금방 다녀올게요. 민서가 병실을 나간 후 김을백은 박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차장, 지금 어디야? 회장님 병원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서가 방금 나갔을 텐데 뒤를 따라가 봐.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해 줘. 알겠습니다.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박 차장은 민서가 탄 택시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갔어요. 박 차장은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 민서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준혁이었어요. 그는 민서보다 2살 어린 남자로 과거 민서의 연인이었습니다. 민서야, 어떻게 됐어? 준혁이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품 시계가 차 있었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봐야 석 달이라고 해. 민서가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정말? 그럼 이제 곧 끝나는 거네? 흥.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두 사람은 김을백의 죽음을 기다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어요. 그런데 준혁아, 유산 상속에 문제는 없을까? 걱정 마라.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확인해 봤는데 아내인 내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 자식도 없으니까 문제 없어. 다행이야. 솔직히 그 늙은이랑 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 민서의 말에 준혁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물백을 조롱하듯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서야, 정말 대단해. 3년 동안 잘 참았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니까 다행이야.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네. 상속받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 대략 5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 을백 건설 지분이랑 부동산, 그리고 각종 투자 자산들까지 합치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 와, 정말 대박이다. 그럼 우리 해외로 이주하자.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살면 어떨까? 좋아.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일단 장례식까지 정상적으로 치러야 해. 당연하지. 슬픈 과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겠네. 두 사람이 킥킥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박 차장은 모두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김을백에게 전달해야 했어요. 1시간 후 민서와 준혁이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박 차장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 차장이 병실에 들어와 녹음기를 김을백에게 건넸습니다. 김을백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 비열한 것들이. 김을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배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차장,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해. 김을백은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와 준혁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완전히 파괴할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민서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서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샴푸 냄새가 났고 화장도 새로 한 상태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김을백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서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샤워도 하고. 민서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김을백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고 연기를 계속했어요.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네, 그럴게요. 여보도 푹 쉬세요. 민서가 김을백의 이마에 형식적인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김을백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을백은 박 차장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배신에 대해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 차장, 내 변호사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시도록 해줘. 그리고 절대 민서에게는 알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어떤 용건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유언장 수정이라고 해.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해. 김을백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민서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었어요. 오후 2시경 김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을백과 20년간 함께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제가 유언장을 전면 수정하고 싶습니다. 김을백의 말에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수정하시려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일단 현재 유언장에서 민서에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부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취소하신다고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시려는 건가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일부 나누어 주고요. 김 변호사는 김을백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경험으로 무언가 사정이 있음을 눈치챘어요. 회장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혹시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내리시는 건가요? 절대 민서에게는 알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김을백의 간절한 눈빛을 본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서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김 변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김을백은 박 차장과 함께 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차장, 민서와 그 남자의 만남을 계속 감시해줘.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민서가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동창회가 있다는 핑계였어요. 여보, 동창회 참석하고 올게요. 너무 늦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김을백은 민서의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민서가 나간 후 박 차장이 다시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민서와 준혁은 이번에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서야, 오늘 변호사 친구한테 들었는데 상속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하더라. 뭐가 복잡하다는 거야? 일단 김을백이 죽으면 바로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법정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 그리고 세금도 엄청 많이 나온다더라. 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상속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될까? 대략 300억 원 정도. 그래도 충분히 많잖아. 그래, 그 정도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두 사람은 김을백의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박 차장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서야, 혹시 김을백이 유언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 설마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의심조차 못하고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만약 유언장이 바뀌면 우리 계획이 다 망가져. 걱정 마라. 내가 확실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민서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며 준혁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김을백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박 차장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오늘도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을백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는 이제 민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준비가 되었어요. 박 차장, 내일 민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줄까 한다. 무슨 선물 말씀이신가요? 다이아몬드 반지야. 그런데 그 반지에는 특별한 장치를 하나 넣을 거야. 김을백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가 상상도 못할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을백은 민서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서야, 이걸 받아봐. 김을백이 작은 상자를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당신이 이 힘든 시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서 그래. 민서는 기뻐하며 반지를 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반지 안에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보. 이런 귀한 선물을 받다니.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김을백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민서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민서가 준혁과 통화하는 모습을 김을백은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또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어. 정말? 값이 얼마나 나갈까? 최소 3억 원은 될 것 같아. 이 늙은이가 돈은 정말 많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김을백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을백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며 본색을 점점 드러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민서가 병실에 들어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감정이 메말라 있었어요. 많이 아파. 어제보다도 더 심해진 것 같아. 김을백이 연기를 하며 답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실망이라기보다는 안도의 기색이 스쳤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녀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날 오후 민서는 병실 밖으로 나가서 준혁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을백이 선물한 반지 덕분에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어요. 준혁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해. 정말? 몇 주 정도? 길어봐야 한 달이래. 빨리 이놈이 죽었으면 좋겠어. 민서의 말에 김을백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 민서야, 고생 많았어. 정말이야. 매일 저 늙은이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아픈 척하면서 관심 끌려는 모습도 역겨워. 참아온 내가 대단해.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이제 정말 며칠만 더 버티면 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김을백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서는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걱정돼서 만나자고 해요.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나는 괜찮으니까. 김을백의 허락을 받고 민서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을백 앞에서 연기하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있었어요. 민서와 준혁은 이번에는 한남동의 고급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김을백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서야,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거야? 가능한 한 성대하게 치러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연기 잘해야겠네. 걱정 마라. 3년 동안 계속 연기해왔는데 이제 와서 못할 게 뭐야.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반지 속 녹음기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 그럼 한 달 안에 모든 게 정리되겠네. 응,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해외로 떠나자. 스위스로 가면 어떨까? 좋아. 스위스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김을백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자신만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와 준혁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완전히 파괴할 작정이었어요. 다음 날 김을백은 박 차장을 불러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차장, 다음 주 토요일에
내 회복 기념 파티를 열 거야. 회복 기념 파티요? 그런데 회장님 상태가 내가 갑자기 회복되었다고 발표할 거야. 그리고 모든 임직원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열 거야. 박 차장은 김을백의 의도를 짐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시작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초대하시겠습니까?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민서와 그 남자 최준혁도 초대해. 최준혁도 초대하신다고요? 응, 민서에게 친구라고 소개해달라고 해. 그리고 그날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둬. 김을백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민서에게 가장 충격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서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김을백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고 해.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괜찮아지시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희망적이래. 그래서 다음 주에 회복 기념 파티를 열려고 해. 파티요? 응. 그동안 나를 걱정해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민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김을백이 정말 회복된다면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민서야, 파티에 당신 친구들도 초대하면 어떨까? 제 친구들요? 응. 그동안 당신이 자주 만나던 친구들. 특히 최준혁이라는 친구도 초대해보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을백이 준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준혁이 이름을 아세요? 당신이 전화 통화할 때 들었어. 가까운 친구인 것 같던데. 김을백의 말에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네, 그럼 준혁이한테도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파티에서 특별한 발표도 있을 거야. 무슨 발표요? 그건 당일에 알게 될 거야. 김을백의 미소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직 김을백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김을백의 한남동 저택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정원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메인홀에는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을백 건설의 임직원들, 김을백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을백은 정장을 차려입고 놀랍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병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그의 회복에 놀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을백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서와 준혁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김을백 곁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의 회복을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김을백이 이렇게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파티 한쪽에서 와인을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민서의 대학 동창이라는 신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민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혁이 민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의사가 분명히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들킨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 없어. 조심해.
사람들이 보고 있어.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김을백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을백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을백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진실이라는 선물입니다. 김을백이 박 차장에게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이 홀 한가운데 내려왔습니다. 먼저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서와 준혁의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해. 정말 몇 주 정도? 길어봐야 한 달이래. 빨리 이놈이 죽었으면 좋겠어.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매일 저 늙은이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아픈 척하면서 관심 끌려는 모습도 역겨워. 참아온 내가 대단해. 조금만 더 힘내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준혁도 마찬가지로 당황하며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 민서와 그녀의 연인 최준혁의 대화입니다. 김을백의 말에 홀 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민서와 준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민서와 준혁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을백의 재산을 논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3년간 사랑했던 아내의 진실입니다. 민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연단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녹음들도 모두 거짓말인가요? 김을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서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가 될 일인가요? 당신은 제 죽음을 바라면서 제 재산만 노린 것 아닙니까? 준혁이 황급히 홀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최준혁 씨, 어디 가시는 겁니까?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을백의 말에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연단 위로 올라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제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과 회사 직원들에게 기부됩니다. 민서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민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민서, 준혁, 당신들은 지금 즉시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김을백의 최후 통첩에 민서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어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을 뿐입니다. 경비원들이 민서와 준혁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쫓겨났어요. 홀 안의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김을백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불쾌한 광경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든 하객들이 돌아간 후 김을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고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이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김을백은 와인 한 잔을 들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김을백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진실을 밝혔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서와 준혁은 어떻게 됐을까? 호텔로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민서와 준혁은 강남의 한 모텔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던 500억 원의 유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어요.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 준혁이 민서를 탓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라고? 당신도 욕심부려서 같이 한 거잖아. 아니야, 난 그냥 너를 믿고 따라한 거야. 내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지자 그들 사이의 사랑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아무것도 없어.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준혁이 가방을 들고 모텔 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서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는 혼자 남겨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김을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박 교수와 다시 만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제 병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건가요? 김을백의 진지한 질문에 박 교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회장님의 만성 췌장염은 초기 단계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죽을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수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을백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정기적인 검진과 식단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시면 됩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김을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와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김을백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을백건설 회장실에서 김을백은 임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젊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회사를 맡기고 저는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집중하겠습니다. 김을백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임직원들은 김을백의 결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 주 후 김을백은 사회복지재단 희망나눔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소외계층 지원과 교육사업에 집중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 400억 원을 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김을백은 직원들과 함께 첫 번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 흘렸습니다. 어느 날 김을백은 우연히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름은 수정이었고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수정이 실수로 김을백의 옷에 커피를 쏟으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김을백의 따뜻한 미소에 수정이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수정의 순수한 마음씨에 김을백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김을백과 수정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김을백은 수정의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김 회장님,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수정 씨와 아이들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김을백은 수정과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진실되고 깊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김을백이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수정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을백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품 때문에 사랑했어요. 김을백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찬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수정과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반면 민서는 준혁과 결별한 후 혼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을백은 그녀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을백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배신자들에게 응징했고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진정한 사랑과 의미 있는 일을 통해 그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